뭐 아시다시피 암 생존율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50%가 산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연기나 일기라 하더라도 돌아가시는 분이 또 많죠. 사기인데도 살아남는 사람들도 많고 연기나 일기인데도 돌아가시는 분이 또 많습니다. 그것은 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암이 진단되었을 때의 보이네요. 암이 진단되었을 때가 1cm다. 그러면 굉장히 조기 진단되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5cm 정도 넓게 절제하면 완치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암의 숫자는 10억 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50%가 전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암이 다시 재발되거나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암의 원인을 보더라도 유전으로 인한 것은 5 내지 10% 아주 적습니다. 적고 대부분이 환경으로 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많은 원인이 먹거리, 그리고 감염, 흡연, 비만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워낙 바쁘니까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암 환자와 보호자들의 몫으로 오롯이 남게 되죠. 그렇지만 암 환자나 보호자들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라 카더라 하면 이렇게 저렇게 쏠리면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관리해 드리는 것이 통합의학입니다. 통합암 치료입니다. 첫째로 마음 관리. 마음이 중요한 건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지금 아침에 제가 아침도 안 먹고 쫓아오다 보니까 제가 입이 마른데 이걸 레몬을 껍질을 쫙 벗겨가지고 이걸 딱 조각 내어가지고 조각을 입에 넣고 팍 깨문다라고 상상만 해도 벌써 제 입에는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병이지만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식사 관리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적게 먹는 것, 그리고 균형식을 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내 가까이에서 하는 것, 그리고 전체식, 그리고 자연식, 그리고 식물식을 위주로 그렇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후생유전학이라고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는 분야인데, 요 쥐가 보면은 이 왼쪽 쥐가 비만쥐고 오른쪽 쥐가 정상쥐죠. 그래서 요 쥐가 임신을 했을 때 어떤 영양 성분을 잘 조절해서 주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쥐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쥐라 하더라도 피자에 햄버거에 라면에 계속 먹다 보면 또 이런 새끼를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유전자지만 이 둘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지만 어떻게 생활 환경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후생유전학, 유전학이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유전 DNA를 바꿀 수 있다는 그게 후생유전학입니다. 그리고 금연금주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흡연이 폐암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후두암, 식도암, 여러 가지 암들의 절대적인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B형간염, C형간염이 간암을 일으킨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초래한다.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을 맞으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염과 관련된 암들이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은 사실 100%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최은성 교수님 이야기하셨지만 독소가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독소들을 내부적 독소가 사실은 더 많아요. 훨씬 많지만 우리 몸속에는 간이나 콩팥이나 우리
해독 장기에서 이것들을 원활히 해독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워낙 많은 독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기오염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테고 생활 자파 오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들을 어떻게 잘 해독할 수 있는가, 이 해독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영양 관리입니다. 영양 관리는 그 DNA가 아무리 암을 유발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DNA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식생활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젤리나 졸리가 뭐 유방도 잘라내고 난소도 잘라내고 한 것은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뭐 난소암인가 돌아가시고 이모도 뭐 유방암 난소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가족 내력이 있는가 싶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BRCA 유전자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예방적으로 유방을 잘라내고 난소를 잘라내고 했지만 이게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이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걸 이제 후생 유전학적으로 잘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는데 현대학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 아세틸 저효소로 바뀌어서 TCL 회로라는 데로 들어가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먹었다고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촉매들은 전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간 해독에 있어서도 신진대사와 해독에는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난 엑서사이즈, 운동은 아닙니다. 운동은 아니지만 원리트가 요즘 이제 매스컴에서도 많이 뜨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가용으로 갈 거를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라 그러면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계속 있지 말고 서서 근무하자. 그래서 이제 책상을 높여가지고 컴퓨터를 높여서 서서 근무하는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못 하더라도 하루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20초 하고 60초 치고 20초 하고 60초 치고 20초 하고 그러면 다 합쳐서 60초밖에 운동하는 시간은 60초입니다. 이걸 이제 간헐적 운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High Intensity Training HIT라고 합니다. HIT가 요즘 그 굉장히 신규 운동법으로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사이클이라든지 우리가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운동 기구를 선택해가지고 전력으로 20초간 타고 1분 쉬고 20초 하고 1분 쉬고 20초 하고 꼴랑 1분 만에 이렇게 1시간, 2시간 했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몇 달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보면은 그 치료 성적이 똑같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격일제로 합니다. 격일제로. 그러면 꼴랑 일주일에 3분의 투자로서 운동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HIT 같은 거. 어쨌든 이런 운동은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산소 운동은 이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데 근육이 우리 에너지를 태우는 아주 중요한 장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육을 키우려면 뭐 엎드려 버텨 해가지고 뭐 발굽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복근 운동으로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는데 사실 복근 같은 경우는 근육이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우리 몸에서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보다는 우리 몸에서 굵은 근육들, 대퇴사두근, 우리 허벅지 앞에 있는 사두근이라든지 대흉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몸속의 근육의 비율을 굉장히 올릴 수가 있고 그럼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운동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운동이 스쿼트가 있습니다. 스쿼트 뭐 여러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 올바른 자세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얼굴이 앞을 보고 있어요. 바닥을 보면 안 되고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이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려면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는 균형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빼고 허리는 펴고 얼굴을 앞으로 보면서 허벅지가 수평이 되게 해서 한 5초 정도 참고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한 20회 정도 반복하는 게 굉장히 대퇴사두근 키우는데 좋고 런지라고 있죠. 런지는 이제 펜싱에서 찌르는 동작인데 이걸 런지라고 합니다. 런지를 이제 응용한 동작인데 이렇게 앞으로 가서 뒷다리를 내렸을 때
뒷다리 앞쪽 베트사두근에 엄청나게 텐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만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해도 베트사두근을 충분히 키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근육의 양을 절대적으로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 관리입니다. 면역 관리는 뭐 지금 대한민국의 암을 치료하는 병원, 뭐 통합암치료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합암치료병원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치료들입니다. 비타민C, 셀레늄, 뭐 미슬토, 형성 추출물, 트랜스펙터, 뭐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비타민C는 보통 이제 뭐 아직까지도 매스컴에서 왈가왈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RDA 이제 권장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알았는데, 이걸 RDA를 어떤 사람은 영양학자들은 이게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뭐 미친 어떤 그런 용량이다, 이런 그 영어로 딱 이렇게 영양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현대 영양학적으로는 이제 그 권장량, 일일 필수량으로서 이렇게 정해놨는데, 영양학자들은 이게 택도 없이 부족한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비타민C는 이 정도만 먹어도 100mg도 안 되는 양을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은 100g까지 먹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탈이 나지 않느냐, 장관용량이라고 해가지고 만일에 내 몸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먹게 되면은 설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드셔가지고 설사가 날 때까지 드시면은 아무 탈이 없는 거죠. 비타민C를 그러면은 먹기만 하면 되지 왜 또 주사를 맞으라고 하느냐. 주사를 맞으면은 이렇게 무한대로 농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암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농도까지 될 수 있는데, 먹어가지고는 이제 일정 농도 이상으로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사도 맞고, 주사를 맞으면 또 스파이크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대로 또 거꾸로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듯이 리바운드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바운드 현상을 막기 위해서 경구 복용으로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주고 한 번씩 스파이크를 그려가지고 암세포를 살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는 3g을 먹어도 220 마이크로몰입니다. 그런데 3g을 주사로 주면 500 마이크로몰. 딱 2배죠, 그죠? 그리고 양을 많이 올리면은 경구로서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건 220 마이크로인데, 주사로서는 18 밀리몰이거든요. 밀리몰이면 마이크로의 1000배죠. 그러면 16이라 쳐도 동그라미가 뒤에 3개가 더 붙죠. 16,000 마이크로몰이 됩니다. 그러면 경구 복용으로서 최고 도달할 수 있는 건 220이고, 주사로서는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게 16,000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사도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슬토는 많이들 맞고 있지만 겨우살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거죠. 이걸 이제 독일에서는 헬릭소, 암노바비스쿰, 이스카도르 이런 걸 여러 가지 종류로서 개발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스카도르가 독일에서 가장 그 마켓 쉐어가 1등인 제품이고, 이제 이게 2등이고, 요게 3등이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일에서 이렇게 수입해 오려고 하면은 1등 제품을 수입해 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 잘 안 팔리는 걸 우리나라에 달래야 주지, 잘 팔리는 거 자기들 팔기도 모자라는 걸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스카도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고, 암노바비스쿰이 가장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암노바비스쿰을 쓰는 병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카도르나 헬릭소나 이런 게 오히려 독일에서 더 마켓 쉐어가 뛰어난 약들입니다. 미슬토는 이제 이렇게 배에 피하 주사를 맞게 되고, 셀레나제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거죠. 강력한 항산화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른 통합의학 그 약제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개발되었죠. 1998년도에 발견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늦게 개발되었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흔히 처방이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셀레나제는 방사선 부작용을 치료하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줄여주고 내성도 감소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진단받고 나서부터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 계속 그 셀레나제를 복용하도록, 그리고 또 똑같이 또 계속 복용하는 게 영양제죠. 영양제를 계속 또 복용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흉선 추출물인데, 흉선 추출물은 흉선이 우리 가슴 흉골 뒤쪽에 있는 그 호르몬 장기죠. 이게 어릴 때는 굉장히 크다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퇴화되어 버리는데, 여기서 면역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호르몬과 유사하게 이제 유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제품화된 게 티모신 알파인데, 이게 이제 항암치료 부작용 개선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만족도도, 환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영양치료가 암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암을 더 촉진한다, 이런 보고도 요즘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제 위약군과 이제 영양제를 먹은 그룹을 비교하면 암의 발생률이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암 환자에서 영양제를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은 현저하게 재발률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우들은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글루타치온인데, 글루타치온은 뭐 요즘 피부과에서 백옥 주사라고 해가지고 미백 효과, 얼굴이 희진다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약인데, 원래는 감기능 개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고, 요즘에는 이제 면역력 증가 목적으로 통합치료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백금 계열 항암제, 시스플라틴 같은 그런 백금 계열 항암제를 쓰면은 말초신경염이 굉장히 자주 옵니다. 그래서 환우들이 팔다리 쑤시고 저리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병원에서 뭐 여러 가지 약도 처방하고 뭐 침도 맞고 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이때 글루타치온이 효과를 많이 발휘합니다. 비타민 D는 옛날에는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 그룹병이라고 하죠. 뼈가 약해지고 뭐 노틀담 꼽주처럼 꼽주가 되고 그렇게만 알았었는데, 이제는 그 여러 가지 병들의 비타민 D의 부족이 원인으로서 제시되고 있고, 불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 부족이 가장 심각합니다. 뭐 여러분 뭘 생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외출 나갈 때는 항상 선크림 뭐 떡칠해 바르고 모자 푹 눌러쓰고 또 뭐 여름에도 항상 이 소매를 이렇게 긴 소매를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외선이나 이 옷을 뚫고 들어온 자외선은 이렇게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영화에서 보시면 항상 뭐 볕만 조금만 났다 하면 항상 벤치에서 이렇게 뭐 우통을 벗고 이렇게 일광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비타민 D가 그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타민 D가 충분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는 아마 굉장히 오래된 통계라서 88%가 되어 있지만 최근의 통계는 95%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부족이 이렇게 유방암, 자궁암, 뇌종양 이런 여러 가지 암들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필요량이 25로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리고 그거보다 부족하면은 부족점, 그거보다 남으면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암 환자들은 이렇게 훨씬 높은 농도의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5를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 70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그거보다 낮으면 적극적으로 햇빛만 봐가 안 되죠. 비타민 D를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인데, 유산균이 우리 장내에, 우리 소장 대장에 이 면역세포들의 한 7, 80%가 모여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장의 건강은 곧 우리 면역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장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균이 필요하다 해서 요즘 뭐 TV 홈쇼핑마다 뭐 유산균 선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유산균이 우리 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종류만 드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김치, 된장 먹죠. 그럼 거기에도 유산균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으면 거기에도 유산균이 있고 우리가 약재로 먹으면 또 그것도 서로 각각이 다 다른 균들입니다. 이런 균들을 다양한 균들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균이 잘 활동을 하려면은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요즘 이제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뭐 배꼽티 같은 이렇게 배를 노출하고 다니죠. 그래서 배가 항상 차운데 이 배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세포 치료입니다. 면역세포 치료는 암과 싸우는 이 면역세포들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자. 이게 이제 면역세포 치료인데 환자의 혈액에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면역세포만 분리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걸 특별한 처리를 해가지고 활성을 띄고 숫자를 불려가지고 이걸 다시 환자에게 재수면 암 환자의 면역세포 숫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겠죠. 이 몸 전체의 피를 그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이건 뭐 게임셋이죠. 그런데 피를 뽑을 수 있는 양이 한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녹십자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임문셀이라고 이제 팔고 있고 이게 그 인정 비급여가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드신 분들은 거의 공짜로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열치료입니다. 온열치료는 뭐 여러 가지 온열치료들을 많이 하지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41.5도 이상의 온도를 올리려면 외부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넣어줘야 암까지 높은 온도가 갈 수 있겠죠. 그거는 뭐 화상을 입어야 되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온도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내부 깊숙이는 온도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뭐 방법도 초음파도 있고 고주파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제 고주파가 최근에 개발되어 가지고 특히 이제 암세포는 그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온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이온 활동이. 그래서 전기가 더 잘 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같은 거는 정확하게 하려고 마킹을 하고 뭐 사진을 찍고 뭐 방사선 치료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고주파 치료는 그냥 대충 뭐 자기 병수에 턱 얹어 놓으면 전기가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지금까지 수만례를 했는데 부작용은 가벼운 1도 화상 정도 외의 부작용은 전혀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인정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요법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통합암 치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연의학입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자연의학인데 자연의학은 원인을 치료하고 환자를 전체로서 생각하고 예방을 중요하고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게 자연의학이죠.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늘 또 이후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자연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 자연의학이 이제 앞에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현대의학과의 괴리가 있고 또 현대의학 지금 현대 실정법상에 이 자연의학을 의료행위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여기 앉으신 많은 의사, 한의사분들이 자연의학에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대체의학, 기능의학, 영양의학 여러 가지 의학들을 관심에 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전인적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하시는 의사분들인데 이 자연의학이 불행히도 이게 의료행위로 인정이 된다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의 효과는 사실 최근성 교수님이나 그 최근성 교수님이 소개한 훌다클락 박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치료 성적이 뛰어나거든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정법에서 그걸 딱 막고 있으니까 자연의학을 주장하려면은 항상 이제 법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 저절로 나왔다. 저절로 나왔다. 암이 현대학적으로 치료를 안 했는데도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낳은 사람을 이제 자연 퇴축이라고 하는데 자연 퇴축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구한 이제 의사가 있는데 보니까 87.5% 식사 습관을 바꾸었다. 대부분 엄격한 채식 식단을 했다는 것이고 해독요법을 했다. 그리고 영양제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단식을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단식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단식이 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보통 이제 병원도 아니고 뭐 이런 자연요법센터가 전국에 뭐 수백 군데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의사가 아닌데도 거기 가가지고 암이 뭐 좋아졌다, 뭐 나았다, 뭐 이런 소문들이 뭐 무성합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느냐? 전부 단식을 시키는 거죠. 단식이 암 치료에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사이클이라고 요게 이제 포도당이 이 젖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젖산이 간해서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려면 요 과정에서 열량을 2개가 소실되고 요 과정에서 없고 요 과정에서 6개가 소실되니까 이 코리사이클을 계속 돌면은 이 에너지가 계속 소실이 되죠. 마이너스 40 계속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어쨌든 이 젖산 회로를 계속 돌리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그대로 가만히 있게 그대로 이 코리사이클에 돌아가게 그대로 가만히 둔다면 그대로 이제 악액질에 빠져가지고 환자가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코리사이클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굶게 되면 케톤체가 형성이 됩니다. 케톤체가 형성이 되는 이 근육이 분해되든지 지방에서 케톤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케톤체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케톤체는 다행히도 암세포는 케톤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케톤체를 많이 만들면 정상세포는 살아남지만 암세포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단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계속 굶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케톤체를 많이 만들어주고 다른 영양을 차단시키면 암 환자가 낫지 않을까? 그게 이제 케톤식이죠. 케톤식이요법입니다. 케톤식이요법은 이제 물론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 암은 암이다라는 책이 있었고, 암은 대사질환이다. 암은 유전 질환으로 지금 현대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그 암의 특정 유전자에 듣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해서 또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근원적으로 이 유전자를 찾아내는 뭐 게놈 지도니 뭐 여러 가지 뭐 유전적으로 굉장히 현대의학은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유전자는 비슷할 거잖아요. 사람이 유전자가 변하겠습니까? 거의 비슷한데 암의 발생률은 뭐 수천 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유전 질환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사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은 유전적으로 연구할 것이 아니고 마치 당뇨, 고혈압처럼 내가 갖고 있는 만성 질환이다. 이 만성 질환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치료라기보다는 평생을 놓고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 셰이프리드라는 사람은 의사는 아니에요. 생학자인데 이런 책을 썼고 이 책에 감탄을 받은 의사들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수만 명의 의사들이 지금 암 대사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오늘 또 강남 성모병원에서 암 대사질환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또 이제 강사로 나서가지고 이 암의 대사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열심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마치고 배우 집식 밟고 서울로 이제 갈 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